자, 이번 시간은 2학기 첫 시간인데요. 가장 먼저 집합 단원에 대해서 대략적인 요점 정리 비슷하게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우선 집합 단원을 공부하려면 집합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집합이라는 거는 어떤 객관적인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을 모아서 그룹으로 묶어놓은 걸 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의는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여기에서 저 객관적 조건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객관적 조건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누구한테 물어봐도 같은 답이 나올 수 있는, 똑같이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객관적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고등학생이냐 아니냐, 오늘 지각을 했냐 안 했냐, 명확히 시간 기준이 있다면 이것도 객관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만약에 학교이고 8시까지 등교라면 8시보다 늦게 왔으면 지각을 했다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점심에 빵을 먹었나 안 먹었나. 자, 빵이 아니라 다른 걸 먹었다면 이거는 안 먹었다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 빵을 먹었다면 먹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것도 객관적인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어떤 상품이 30만 원이 넘는가 안 넘는가. 이것도 30만 원이 넘는다면 넘는다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 안 넘으면 안 넘는다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 만약에 30만 원이라면 30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누구에게 물어보든 같은 답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럼 객관적이지 않은 조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 학생이 달리기 속도가 빠른가 느린가. 자, 빠르다라는 말은 사실 약간 상대적인 표현이라서 뭐 나보다 빠르면은 빠르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게 다른 사람 눈에는 느려 보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겠죠. 이거는 대답하는 사람에 따라 서로 다른 대답이 나오게 될 거예요. 저 사람이 잘생겼는가 못생겼는가, 이것도 약간 개인 취향의 영역이죠. 뭐 물론 누구에게 물어보든지 잘생긴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 말고 이제 취향에 따라 잘생겼다고 할 수도 있고 못생겼다고 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 자, 건강하다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뭐 질병이 하나도 없어야 건강한 건지, 아니면 뭐 질병 한두 개 정도는 건강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지, 이것도 기준이 명확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 물어봤을 때 건강하다고 말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뭐 저처럼 뭐 질병은 하나도 없지만 약간 체구가 큰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건강하다고 이야기를 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건강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다음으로, 자, 이 상품이 비싸냐 안 비싸냐. 아까는 정확한 금액 기준이 있었어요. 30만 원보다 비싸냐 안 비싸냐, 30만 원이 넘냐 안 넘냐. 30만 원이란 정확한 기준이 있어서 이거는 누구에게 물어봐도 같은 대답이 나올 수가 있었는데, 그냥 비싸니 안 비싸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약간 사람에 따라 차이가 다를 수 있어요. 애매하게 한 3만 원 정도 하는 물건이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 물건은 누군가에겐 비쌀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비싸지 않은 물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물건이 꼭 필요해서 투자를 해서라도 이제 구매를 해야 되는 거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안 비싼 물건일 수 있지만, 그 물건을 굳이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너무 비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사람에 따라 대답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객관적이지 않은 조건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비교 대상을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자, 비교 대상이라는 거는, 자, 아까 전에 달리기가 빠른가 느린가 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달리기 속도가 누구보다 또는 가장이라는 거는 자기보다 빠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때는 객관적인 조건이 되는 거죠. 자, 또 예를 들어
이 제품이 비싸다 안 비싸다. 이것도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얼마보다, 그런 조건이 들어가면 얼마보다, 이건 비교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 얼마가 예를 들면 5만 원보다 비싸니 안 비싸니 물어보면 5만 원이 넘으면 비싸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 5만 원이 안 되면 안 비싸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앞에서 객관적이지 않은 조건에 나오는 단어들이 등장을 했더라도 그거에 대한 비교 대상이 있으면 그 조건은 객관적인 조건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조건들을 만족하는 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모아볼 수 있겠죠. 뭐 자연수들을 모아놓은 거, 그럼 1, 2, 3, 4 이런 애들이 들어갈 것이고, 뭐 어떤 나라의 수도 이런 것들을 모아보면 서울, 워싱턴, 도쿄, 암스테르담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집합들을 막연히 이렇게 나열을 하는 게 아니라 수학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되는데, 자연수의 집합 같은 경우는 저렇게 자연수는 해놓고 중괄호 안에 1, 2, 3, 4 이런 식으로 넣어서 나타낼 수가 있고, 수도도 마찬가지 중괄호 안에 넣어서 저런 식으로 나타내면 이건 이제 수학적으로 집합을 나타낸 게 돼요. 자, 여기에서 저 중괄호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저 요소들, 뭐 자연수 집합에서는 1, 2, 3, 4 이런 것들, 수도에서는 저 서울, 워싱턴, 도쿄, 암스테르담 뭐 이런 것들이 저 다 수도 맞죠? 아니면 민망한데. 자, 아무튼 저 구성 요소 하나하나들을 우리는 원소라고 불러요. 그래서 원소는 집합의 구성 요소인데, 자, 만약에 A라는 집합이 1, 2, 3, 4 아까 전에 그 자연수 집합을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자, 만약에 저런 집합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자, 1, 2, 3, 4 얘네들은 전부 A의 원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1, 2, 3, 4는 A에 속한다, A의 원소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거를 수학 기호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내요. 저 삼지창 모양을 써서 1이 A의 원소이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원소가 아닌 애들을 보면, 자, 2분의 1 같은 경우는 A의 원소가 아니죠. 그런 아이들은 기호로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면 돼요. 2분의 1은 A의 원소가 아니다. 저 삼지창 기호에 B급만 그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집합을 나타낼 때, 수학적으로 나타낼 때 이렇게 원소들을 차례대로 써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냈는데, 자, 이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도 나타낼 수 있어요. 지금 저 집합은 자연수들을 모아놓은 집합이죠. 그래서 그냥 자연수들은 다 이 집합의 원소이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 x 바 x는 자연수이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중간에 바가 있는데, 자, 바 앞쪽에는 자, 이런 아이들이 원소가 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x 뒤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이런 x들이 원소가 될 것이다 라고 나타내 주는 거고, 자, 저 바의 오른쪽에는 조건을 적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자, 이 집합은 x라는 아이들이 원소가 되는데 그 x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느냐, 자연수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위쪽의 방법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원소나열법이라고 하고, 아래쪽의 방법을 조건제시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글자나 기호로 나타내는 방법이고, 자,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요. 자, 이거는 이 방법을 처음 도입한, 이야기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자, 얘는 자, 1, 2, 3, 5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자, A라는 집합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얘를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쉽죠? 그래서 이 벤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는 자, 여러 집합들 사이의 관계를 확인할 때, 원소가 그리 많지 않은 그런 집합들의 관계를 확인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실제로 문제를 풀 때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조건제시법, 아까 앞에 했던 조건제시법을 사용해서 집합을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내 볼게요. 지금 주어진 집합 x 바 x는 양의 짝수다 라는 집합이 있는데,
그럼 얘는 2, 4, 6, 8 이런 애들을 원소로 갖게 될 거예요. 그쵸? 근데 얘는 이런 식으로도 표현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왼쪽과 오른쪽을 잘 비교해 봅시다. 왼쪽은 x라는 아이를 원소로 가지는데 그 x의 조건이 짝수여야 되는 거고, 자, 오른쪽은 자, x의 2배를 원소로 가지는데 x는 자연수래요. 그럼 결국 자연수에 2를 곱한 아이들이 원소가 되니까 결국 짝수들을 원소로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왼쪽 집합이랑 오른쪽 집합은 같은 집합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집합을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원소를 다 쓰는 거. 근데 조건제시법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창의적인 방법들이 많아요. 이거를 꼭 알아두시고 여러분이 조금 더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으로 집합을 나타낼 수 있으면 엄청나게 편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 집합을 조건제시법으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살짝 힌트를 드리자면 여기 있는 숫자들은 전부 4로 나눴을 때 1이 남는 숫자들이에요. 자, 잠깐 영상을 멈추고 직접 한번 이 집합을 조건제시법으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자, 전부 다 나타내 보셨나요? 자, 저는 이렇게 나타내 봤어요. 자, 4x 빼기 3들을 원소로 가지는데 여기에서 x는 자연수다 라고 하면, 자, x에 1이 들어가면 1이 나올 것이고 2가 들어가면 5, 3이 들어가면 9, 4가 들어가면 11, 차례대로 원소들이 하나씩 나오게 되죠. 약간 이거 수열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이런 식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뭐 4x 플러스 1들을 원소로 가지는데 x는 음이 아닌 정수이다 라고 하면 0까지 포함이 되니까 마찬가지로 저 집합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두 개의 집합이 주어졌다고 해봅시다. 두 개의 집합이 주어졌을 때, 자, A랑 B에 전부 들어가 있는 원소들을 한번 찾아보면 6하고 12가 있겠죠. 그리고 A, B 중에 한 군데라도 포함되어 있는 원소, 얘네들을 찾아보면 2, 3, 4, 6, 8, 9, 10, 12 이렇게 있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A, B에 동시에 속한 원소들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 말이 조금 어려운데 양쪽에 같이 두 군데 다 있는 애들을 모아놓은 거를 교집합이라고 하고, 둘 중에 한 군데라도 있는 거를 모아놓은, 그러니까 A랑 B에 있는 모든 원소를 모아놓은 집합을 합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기호로는 저렇게 컵을 엎어놓은 모양을 교집합, 컵을 바로 세워놓은 모양을 합집합, 이렇게 기호로 쓰게 돼요. 자, 오늘 수업은 이제 여기까지 할 거예요. 첫 시간이니까 너무 길게 하지는 않았고요. 일단 이번 시간에 했던 게, 자, 집합이 무엇인지 집합의 정의하고, 그 다음에 집합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 그리고 자, 교집합과 합집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을 조금 다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집합에 대한 약간 좀 심화적인 내용들을 좀 다뤄볼게요.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